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오늘 주제는 웨이멍, 웨이몹입니다. SaaS 마케팅 서비스 기업이죠. 웨이멍, 웨이몹. 우선 웨이멍의 주가를 보면 2019년 1월에 상장했는데 2019년에는 15% 상승했고 2020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웨이멍의 주가는 연간 311%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들어서서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 연초부터 춘절 연휴 직전인 2월 17일까지 136% 급등했지만 2월 18일부터 주가가 쭉 급락하면서 7월 19일 오늘 기준으로 2월 고점 대비 주가가 63% 하락했습니다. 좀 짧게 볼게요. 2021년 1월, 2월, 3, 4, 5, 6, 7. 웨이멍을 볼 때는 웨이멍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유사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중국 SaaS 시장의 경쟁 구도를 짚고 갈게요. 지금 화면에 집중하세요. 여기 X축은 시장 퍼포먼스,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고 Y축은 제품 경쟁력, 위로 갈수록 높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측 상단 연핑크는 스타급 기업, 즉 1군 기업이고 우측 하단 하늘색은 정상적인 상업 모델이 있고 이미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이고 좌측 상단 노란색은 지금 성장 중인 기업들, 좌측 하단 회색은 미래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중국 SaaS 시장에서 1군 기업으로는 중국 기업인 용여왕로, 용우네트워크 600588, 미국 기업인 Oracle, ORCL, 중국 기업인 광련다, 광련달 002410 등이 있고 그 외에 메이투안, 그리고 알리바바 사나이 띵띵, 그리고 그 외에 윤즈자 등이 있습니다. 웨이멍, 웨이몹이 어디 있냐면 여기 요 파란색 웨이멍은 여기 있어요. 그럼 우선 상위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영우 네트워크의 주가를 보면 2019년, 20년, 21년 마찬가지로 2020년은 대체로 올랐고 2021년 들어서서 하락세 2021년 1월 2, 3, 4, 5, 6, 7 이어서 광련달의 주가를 보면 19년, 20년, 21년 올해 1월 2, 3, 4, 5, 6, 7월 이어서 찐디에고지 금접 소프트웨어 00268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월, 3, 4, 5, 6, 7 이어서 2군 기업도 한번 볼게요. 민유안윤 00909 2020년 9월에 상장해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2021년 1월, 2월, 3, 4, 5, 6, 7 그리고 중국여잔이라는 종목 영문명은 차이나여잔 2019년, 20년, 21년 쭉 21년 1월, 2월, 3월, 4, 5, 6, 7월 쭉 하락 다시 웨이멍, 웨이몹의 주가로 돌아와서 보면 2020년, 21년 그러니까 웨이멍의 주가를 모니터링 할 때는 방금 언급된 그 몇 개 중국 종목 정도는 같이 봐야 해요. 개별 종목은 물론 개별 재료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 업종 흐름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은 8개월 전, 7개월 전, 그리고 3, 4주 전, 그리고 며칠 전에도 구독자분들께서 웨이멍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제대로 답장을 못 드렸어요. 7월 19일 현 시점에서도 아마 웨이멍의 주가 급락 배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난 3월 17일 웨이멍이 2020년 연간 실적을 발표한 후에 3월 26일에 나온 현지 분석 기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미 7월이라서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지만 이 기사 내용이 올 한 해 내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끝까지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이게 그 3월 26일 중국 현지 기사 원문인데요. 지금부터 쭉 번역 들어갈게요. 기사 제목은 연간 실적 발표 후 밸류에이션 부담 차익 실현 당하다. 주가 급락한 웨이몹은 투자 가치가 있는가? 본문 첫 문장은 시장에서는 이미 불만 정서가 나타났다.
이 문장에 따옴표가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말한 거겠죠? 최근 몇 년 이래 각 산업의 디지털 경영 업그레이드에 따라 SaaS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서비스 모델도 활기차게 발전하는 단계를 맞이했다. 이 새로운 성장 분야에는 웨이멍, 웨이몹, 중국여잔, 차이나여잔 등 상위 상장사들도 배출했다. 2021년 3월 17일 저녁 웨이멍은 2020년 재무제표를 발표했다. 매출액은 20.6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는데 이 증가율은 지난 몇 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순이익은 11.66억 위안 적자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홍콩 재무제표 기준하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10.86억 위안 적자와 SaaS 파괴 사건이 초래한 배상 지출 0.94억 위안이 포함됐다. 좋은 실적이 아닌 것은 분명했고 자본시장은 즉시 반응을 보였다. 웨이멍의 주가는 연간 실적 발표 후 첫 거래일에 17.92% 급락했다. 그 후에는 3월 23일만 2.89% 소폭 상승했고 계속해서 하락세로 돌아갔다. 3월 17일 종가인 21.1 홍콩달러에서 3월 24일 종가인 16.56 홍콩달러까지 낙폭은 이미 25.07%에 달했다. 한쪽은 큰 기대를 건 SaaS 서비스, 한쪽은 플랫폼 경영 능력의 예상치 하회. 웨이멍 재무제표 중 언급된 SaaS 파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가? 이익 창출 능력에 폐를 끼친 주요 항목은 또 무엇인가? 이 기업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번 재무제표에 대해 깊이 분석하면 아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기사에서 계속 언급된 SaaS 파괴 사건에 관해서는 웨이멍 연간 실적 공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0년 2월 SaaS 생산 환경과 데이터가 인위적인 파괴를 당했고 당사는 텐센트 기술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회복을 완료했고 연내 배상 계획을 완료했다. 공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 기사 내용 계속할게요. 이어서 다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데이터 삭제 사건에 따른 신용 손실, 두 번째 소제목은 텐센트가 주주인 게 가장 큰 상승 동력인가, 세 번째 소제목은 웨이몹은 투자 가치가 있는가. 네, 첫 부분은 데이터 삭제 사건에 따른 신용 손실. 2020년 웨이멍의 매출액은 20.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했는데 이 증가율은 2016년부터 19년의 증가율인 65.9%, 182.3%, 62%, 66%에 비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11.7억 위안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6년부터 19년의 순이익은 각각 2016년 8,094.6만 위안 적자, 2017년 263.7만 위안 흑자, 2018년 10.9억 위안 적자, 2019년 3.1억 위안 흑자였다. 즉 2020년 순이익은 재차 적자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도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동시에 웨이멍은 과거 재무제표에서는 사업을 SaaS 제품과 타깃 마케팅 이 두 개 부분으로 분류했지만 2020년 재무제표에서 웨이멍은 사업 분류 기준을 개선해서 디지털 상업과 디지털 매개 두 개 부분으로 분류했고 디지털 상업에는 솔루션 주문과 고객 솔루션이 포함됐다. 디지털 상업 중의 솔루션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SaaS 제품 및 ERP 솔루션이고 고객 솔루션과 디지털 매개는 주로 타깃 마케팅을 말한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디지털 상업 항목 밑에 이렇게 써있다. SaaS 파괴 사건을 제외한 솔루션 방안 주문 매출액은 7.1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1.62% 증가했다. 고객 솔루션 방안 매출액은 5.2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7.48% 증가했고 유료 고객 수 4.57억 개, 총 수입 97.64억 위안이므로 계산하면 2020년 유료 고객당 평균 매출액은 21.37만 위안, 2019년 때 유료 고객당 평균 매출액은 14.18 위안이었다. 주목할 점은 웨이멍의 고객 유실 비율이 적지 않게 올라갔다는 점이다. 2020년 고객 유실 비율은 2019년의 22.2%에서 3.9%포인트 오른 26.1%였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주로 두 개.
첫째는 코로나 기간 오프라인 중소형 고객들의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웨이멍 경영진은 향후 대기업 고객의 비중이 향상되면서 장기적으로 고객 유실 비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아마 2020년 초에 발생한 SaaS 파괴 사건과 연관이 상당히 클 것이다. 2020년 2월 23일 저녁 웨이멍 R&D 센터 운영관리부의 핵심 인력 1명이 개인 VPN으로 웨이멍 내부 시스템 점프 서버에 등록해서 온라인 생산 환경을 파괴했는데 이 직원의 데이터 삭제 행위로 인해 웨이멍 웹사이트의 사용 불가 상황을 직접 초래했고 생산 환경과 데이터는 심각하게 파괴됐다. 비록 웨이멍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직원도 법적 구속됐지만 IT 혁신 기업이 이런 엄중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확실히 난처한 상황이었다. 투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웨이멍은 비교적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바로 발표했고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5억 위안의 배상 준비금을 마련한다. 그중 1억 위안을 웨이멍이 부담하고 5천만 위안을 경영진들이 부담하는데 이사회 주석 겸 CEO가 3,500만 위안, 상무이사 겸 CTO가 500만 위안, 상무이사 겸 스마트 상업 사업부 본부장이 500만 위안, 상무이사 겸 스마트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이 500만 위안을 부담한다. 2020년 재무제표 중 SaaS 파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 비용이 0.94억 위안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 배상 작업은 대체로 위의 방안에 따라 집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단 재무적인 손실은 메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 손상된 신용도와 고객 충성도는 가늠하기 어려웠고 만회하기도 어려웠다. 이는 고객 유실 비율의 큰 폭 상승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고 향후 웨이멍의 SaaS 사업 개척에 있어서 더 영향을 받을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SaaS 파괴 사건은 웨이멍에게 극히 큰 교훈을 줬다. 단순히 데이터 안전 측면에서 보면 웨이멍이 저장한 고객 데이터는 어떤 급의 데이터인가, 고객이 생성한 행위 데이터인가, 고객의 사적 데이터인지, 전자장거래 데이터인지, 고객 자금 데이터인지, 그렇다면 향후 각종 다른 유형 다른 급의 데이터는 따로따로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지, 웨이멍에게 있어서 사건이 이미 발생했으니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 관리 중의 구멍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웨이멍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고해야 한다.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장할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이런 능력이 없다면 불필요한 데이터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여기까지가 첫 부분인 데이터 삭제 사건으로 인한 신용 손실이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텐센트가 주주인 게 가장 큰 상승 동력인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멍 상장 이래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올 들어 이런 절벽식의 하락은 처음이었다. 주가는 한 달여 전 고점인 33.5 홍콩달러에서 16.56 홍콩달러로 하락하면서 낙폭은 이미 50%를 넘었고 게다가 계속해서 하락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코멘트했다. 웨이멍은 상장 때부터 계속 핫한 테크주였다. 이는 2년 전 상장 당일 주가가 발행가보다 4.64% 상승한 2.93 홍콩달러로 마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상장한 신경제 관련주 중 상당 부분은 당일 발행가 아래로 떨어진 케이스가 많았다. 이번 웨이멍 주가의 하락은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장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PSR, 즉 주가 매출 비율 면에서 보면 웨이멍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교적 높다. 또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과정에서 시장은 점차 시선을 웨이멍의 재무제표로 두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SaaS의 성장성이 눈에 충분히 띄지가 않았고 고객 유실 비율이 점차 높아졌고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졌고 데이터 파괴 사건 등등. 전반적으로 웨이멍의 연간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미 불만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웨이멍의 하락세가 반전되기 어려운 것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서로 간의 생태계 봉쇄를 타파하고 협력관계를 재건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최근 타오바오 특가 버전 플랫폼에 텐센트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이 소식이 확실하다면 텐센트 위챗 생태계 안의 제3자 서비스 기업으로서 웨이멍과 차이나 여우잔 모두 사업상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웨이멍과 차이나 여우잔 이 두 기업의 발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의 상업 모델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텐센트의 위챗, 웨이신이 서로 차단돼 있다는 기반에 구축된 것이다. 웨이멍은 자체적인 기술적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 외에 텐센트도 자본으로 웨이멍에 투자하기도 했다. 웨이멍 상장 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고점을 누차 경신했다. 그 뒤에는 텐센트가 웨이멍에 대한 지분 확대가 있었는데 웨이멍이 2019년 4월 2일 공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텐센트가 자회사인 텐센트 홀딩스를 통해 웨이멍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서 지분율이 기존의 2.92%에서 7.73%로 확대돼 웨이멍의 2대 주주가 되기도 했다. 2019년 7월 26일 웨이멍은 자금 모집을 위해 12% 할인된 주가로 2.55억 주를 증자했는데 그 후 주가가 8거래일 동안 22% 하락하면서 4.66 홍콩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번 증자에서 텐센트, GIC, 블랙록 등 3개 주주는 계속해서 지분 확대를 했고 웨이멍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밝혔다. 웨이멍은 총 11.57억 홍콩달러의 자금을 모집했으며 일부는 전략적 파트너와 잠재적 투자와 인수를 모색하는 데 사용했고 일부는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플랫폼 구축에 사용했다. 최신 지분 구조에 의하면 3대 주주로는 1위가 창업자이자 CEO인 순타오용, 지분율 8.14%, 2위가 텐센트 산하 기업이고 지분율은 7.95%, 3위가 블랙록, 지분율 7.41%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을 살펴보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다 기업형 제품을 출시했다. 알리바바는 띵띵, 텐센트는 지예 웨이신, 바이두는 아이판판. 동시에 또 아주 많은 SaaS 창업 기업에도 투자하면서 각자의 기업형 서비스 생태계를 점차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알리바바는 SaaS계의 비조라고 불리는 세일스포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서 CRM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텐센트는 웨이멍과 차이나 여우잔에 지분 투자를 했으며 바이두는 외식 소매 산업 관련 스마트 서비스 기업인 매웨부용등에 투자했다. 기업형 SaaS 서비스 시장에는 또 오래된 기업이 하나 있다. 금접 소프트웨어, 찐디에고지. 초기에 정보화에 대한 시장의 인지와 이해 부족 등 각종 원인 때문에 금접 소프트웨어가 2006년 전후 SaaS 사업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 후 금접 소프트웨어는 2011년 클라우드로의 사업 전환을 선언했고 2014년에 찐디에 클라우드 제품 SaaS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찐디에 금접 소프트웨어는 우위가 있는 대기업 채널과 ERP 분야에서 앞서게 됐다. 한편 웨이멍은 비록 텐센트의 지원이 있었지만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고객들의 디지털화 경영에 대한 요구도 날로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후외환 속에서 웨이멍의 미래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 텐센트가 주주인 게 가장 큰 상승 동력인가? 이고 이어서 세 번째 부분 소제목은 웨이멍은 투자 가치가 있는가? 가치 투자 측면에서 보면 SaaS 기업의 상업 모델의 실행 가능 여부와 미래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 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매출액, 순이익과 유료 고객 등 재무제표 정보를 보는 것 외에 기타 몇 개 핵심 지표도 계산해야 한다. 첫째는 LTV가 CAC보다 3배 이상 더 커야 한다. LTV는 Lifetime Value, 고객 평생 가치를 말하고 CAC는 Customer Lifetime Value,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을 말합니다. 고객 평생 가치가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의 3배보다 커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둘째는 CAC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해 기업이 얼마 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관련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웨이멍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LTV가 CAC의 3배보다 커서 2018년 당시 임계점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에 비해 호전됐다.
그 외에 CAC의 회수 주기도 2018년과 2019년 2년간 길어진 후 2020년에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 12.83개월에서 2020년에 10.33개월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록 증권사 연구원들이 웨이멍의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많이 고평가됐다고 보고 있지만 SAS 스타급 상장사인 웨이멍에 대해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단지 웨이멍에게 있어서 향후 사업 구조에 대해 한층 더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2020년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 SAS 파괴 사건으로 초래된 손실을 제외하지 않는 상황에서 웨이멍 매출 중 SAS 사업과 직접 연관된 솔루션의 주문 매출액은 6.22억 위안으로 매출 비중이 34.8%에 불과했다. 기술 판매형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에게 있어서 이 비중은 솔직히 너무 낮다. 반면 기타 광고와 타깃 마케팅 관련 사업의 매출 비중은 63.2%나 됐다. 동시에 웨이멍은 확실히 기술 응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웨이멍 제품 사용 후의 고객들의 피드백에서 보면 웨이멍은 데이터의 정확성, 서비스 실용성, 사용 편리성 등 여러 면에서 아직 상당히 큰 향상 여지가 있다. 적어도 고객들이 선택을 할 때 선택지 중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건 아니다. 네, 2021년 3월 17일 웨이멍이 2020년 연간 실적 발표한 후에 3월 26일에 나온 현지 분석 기사 한 편을 공유드렸고 3개 소제목을 반복할게요. 첫째, 데이터 삭제 사건에 따른 신용 손실. 둘째, 텐센트가 주주인 게 가장 큰 상승 동력인가. 셋째, 웨이멍은 투자 가치가 있는가. 3월 26일 기사라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올 한 해 내내 참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3월 26일 현지 기사 내용에 이어 제가 2가지 요인을 추가하자면 하나는 올해 정부의 플랫폼 산업 규범화 정책 기조, 하나는 7월 들어 증시 시황의 변화. 다른 걸 떠나서 웨이멍의 주 고객이 텐센트, 틱톡 등 플랫폼 기업이라서 플랫폼 관련주들 즉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핀도도, 메이투안 등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으면 웨이멍의 주가도 꼼짝 못할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즉 독과점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불합리적인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인 만큼 이런 굵직한 정책 요인으로 인해 투심이 많이 위축돼서 플랫폼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 하락했고 하반기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근 시황에 관련해서는 찐중투 직전 영상인 중국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부터 7월 초까지 꾸준히 반등한 업종 종목 위주로 7월 12일주부터 슬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7월 19일 월요일 오늘도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7월이 좀 애매한 시점이라서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멍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한국인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 관련 질문 있으실 때 우선 본인이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인 질문, 예를 들어 거래 정지나 급등락 사유,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면요. 한국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나 중국 주식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 중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이라 중국어에 비교적 능통하고 또 회사 비용으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금융정보 시스템에도 관련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본사의 중국 주식 관련 부서로 연락이 갈 거고 거래정지 사유인 경우에는 본사 직원이 해당 공시나 기사를 확인하고 그걸 한국어로 한 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5분 이내일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중국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대충 좀 알겠는데 경쟁사들이 주가도 같이 모니터링 해야 하잖아요. 근데 경쟁사 상장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증권사에 문의하세요. 해당 직원이 대충 검색하더라도 종목명이랑 코드 정도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 혼자서 하고 있는 찐중투에 비해 한국 각 증권사에 근무 중인 중국 주식 관련 직원 수가 저보다는 수십 배로 훨씬 더 많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많은 리서치 자원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셨으면 증권사 자원도 활용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찐중투 입장에서는 상호 간의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실제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 고객들이 계속 증권사 쪽에 궁금한 걸 문의해야 증권사 쪽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고 나중에 그게 실제 인력 충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리서치 센터 안에 중국 산업이랑 종목을 담당하는 직원은 저 한 명이었고 저를 서포트하는 사원 한 명은 저만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도 같이 서포트하는 거라서 중국 산업 종목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사실상 그냥 1.4명, 1.5명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당시 전국에 지점이 100개 이상 있었고 지점 고객 외에 또 기관 고객도 담당해야 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바쁠 땐 진짜 화장실도 막 뛰어다녀온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쪽에 인력 충원 요청을 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당연히 안 됐고요. 제가 직장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찔링 스타일의 중국 리서치, 찔링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였는데 제가 아직 힘이 없었고 회사라는 조직이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암튼 고액 자산가든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든 본인이 원하는 걸 계속 증권사 쪽에 문의하고 요청해야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역사는 결국 국민들이 써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담이 좀 길어졌네요.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고요.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 찐중투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에 초점을 둔 전문 채널이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등이 있는데 그중 시황, 산업 종목이 메인입니다. 좀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찐중투는 썸네일 배경색으로 각 코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